공안신경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눈과 관련된 덩어리가 사실 공부할 분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크게 구분을 해보면 이 눈을 둘러싼 망막하고 이 안구 구조에 대한 해부화, 거기에서 어떻게 빛을 캐치하고 빛에서 이 액티브 포텐셜이 나오는 디지털성을 전환하는 부분이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되뇌 1차 시각 영역으로 전달하는 시각 노예가 하는 것,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안구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동공을 조절하고 홍채를 조절하고 하는지, 그 세 가지 운동 영역을 조절하는 신경 다반,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운동을 하더라도 그 다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게 전부 다 이 학습을 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 떨어져서 이 중간 부분만, 마지막 운동 부분만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안구에 대한 해부학적으로 간단히 연결된 부분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구를 그리는 건데요. 안구 구조입니다. 조금 이게 과정에서 그리면 이게 안구에 이 앞에 나와 있는 감각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둘러싸고 있는 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얀 국막이 둘러싸여 있는데, 스칼레라 얘기해서 국막입니다. 근데 이게 하얀 막인데 이 앞부분만 투명해져가지고 이게 통해하는 각막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변질되어 있고요. 그 다음 층이 이쯤 부분에서 이렇게 이 앞에 각막하고 이렇게 조율돼서 맞는 홍채입니다. 홍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양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쪽도 이게 같은 막인데 이상 이게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각 기관이 이렇게 달리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코로이드라고 해서 맥락막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혈관들이 포돼 있어서 영양 같은 걸 공급하고 하는 작용을 하고요. 이게 이 사이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스비어리 머슬 해서 이게 이제 모양체근, 여기에서는 성모체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리스, 아이리스라고 해서 이게 홍채를 얘기합니다. 홍채인데 여기에 이렇게 동공을 이게 조이는 근이 앞에 있고 확장시키는 근이 뒤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레티나라고 하는 망막입니다. 됐어서 이 레티나의 이 광수용체가 이 광수용체 세포가 있습니다. 간상세포, 원추세포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포비아라고 해서 망막 중심화에는 원추세포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운동을 하는 지금 운동의 포커스는 전적으로 이 포비아, 원추세포가 들어있는데 각각 대상하고 빛을 여기하고 초점을 맞추는데 운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레티나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층이 있는데 그 층 중에 마지막 간갈리언, 신경절이 모여서 그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이룬 게 이게 바로 옵틱 너브가 됩니다. 이렇게 써있고요. 이게 옵틱 너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각 교차를 통해서 시각로를 통해서
뭐 상부로 가고 상부에서 외측선 상체를 통해서 1차 시간경으로 가는 이 길을 나레이션을 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수정체가 있습니다. 렌즈죠. 그리고 렌즈를 이렇게 해서 그물형으로 방사상으로 이렇게 있는 파이버 섬유들이 있습니다. 이 섬유를 조널 파이버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인대를 서스펜서리 리그먼트라고 합니다. 서스펜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액들이 차 있죠. 휴머들이 차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 유리질 휴머들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이게 눈 운동을 보는 거는 크게 우리가 눈 동자가 움직이는 걸 볼 뿐더러 여기에 있는 이런 작은 근육들이 렌즈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홍채,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부필, 동공이라고 하죠. 이렇게 뚫려있는 부분을, 이게 빛이 들어오면 여기서 투과를 해서 여기에 붙어있는 이 레티나라고 이렇게 작용을 해서 시각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이런 것들의 미세한 작용들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신경이 어떻게 접속이 되어 있는지, 이걸 관찰하고 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어떻게 눈동자를 움직이게 이렇게 일가 되어 있고, 신경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거를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근육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게, 이 화살표 방향은 근육들이 이 움직이는 방향을 표시를 한 거고요. 이게 코입니다. 이 코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두 안구가 이렇게 있고, 눈을 이렇게 앞에서 보면 움직이는 근육들의 방향, 이게 힘이 어떻게 이렇게 미치는가, 그리고 이 근육들에가 신경 말단이, 운동 종말이 이렇게 쫙쫙 이렇게 근육들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근육 종말에 신경 말단들이 이렇게 있듯이 종말판들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중뇌에서부터 뇌 신경이, 특히 뇌 운동과 관련된 신경은 3개의 신경이 있습니다. 주된 신경이. 그 하나가 눈운동 신경, 아플로모터하고, 그 다음에 활차 신경, 트로컬리아 신경하고, 마지막으로 외전 신경, 바깥돌림, 갓돌림이라는 신경이, 이렇게 3가지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이 근육들을 지배하는지 같이 지금 링크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코 부분은 있다고 상상하시고, 이게 중뇌, 이게 윗부분입니다. 중뇌에서 우리가 이렇게 단면으로 잘랐을 때 상부 있죠? superior curriculum, 상부 부분을 단절을 했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림이 너무 큽니다. 자, 이 부분은 중뇌의 하부 부분, 인피리어 칼큘러스 하부 부분을 이렇게 단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교내 폰스의 중간 부분을 절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 중뇌 부분은, 여기는 중뇌 수도관, 그리고 여기는 좀 더 크게 되는데, 이게 제4내실입니다. 제4내실에서 나오는데, 이쪽에는 중뇌 수도관 이 부분에 있는 회색질, 중뇌 이게 회색질,
콘트롤에서 나오는 이 밑부분에서 이 제 3차, 3신경, 뇌신경의 3번 눈운동신경이 나와서 이렇게 접지를 합니다. 하나 나오고, 둘 나오고, 셋 나오고, 이렇게 접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진 게 이거하고 이거 두 개죠. 윗비근하고 이 아랫비근. 이거 명칭은 제가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윗직근, 아래직근, 가쪽 직근, 안쪽 직근, 윗비근, 아랫비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 경사졌다고 해서 비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돌리면서 이 돌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위아래로. 그 다음에 하부에서 나오는 건 이게 크레니얼 3번입니다. 3번 눈운동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크레니얼 4번은 8차 신경입니다. 이것도 거의 하부에만 나오지 위치는 중대 수부관 밑부분에서 나와서 이건 좀 특이해요. 이건 아까 이렇게 앞부분으로 나와서 이렇게 전부 다 올라갔죠. 근데 이거는 뒤쪽 등 쪽으로 나오면서 크로스오버 교차를 합니다. 교차를 해서 쭉 가는 게 이게 윗직근 이쪽하고 접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윗비근을 컨트롤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8차 신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폰스에서 우리가 외전신경, 가톨린 신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사뇌실의 맨 밑에 이 바닥에서 출발해서 나온 핵이 나온 신경이 이쪽 가직근, 가톨린 직근에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운동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는 주로 이게 이제 다 모든 걸 다 얘기해 줍니다. 이 크레니얼 3번은 결국은 위로 움직이거나 아래로 움직이거나 안쪽으로 눈동자를 모으는데 주로 컨트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부에서 나오는 4번 신경. 이거는 윗비근을 해서 도로를 이렇게 돌리면서 안으로 하는 이 역할을 하고, 폰스에서 나오는 거는 눈동자를 바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인지 이 신경이 나오는 중대 부분이나 뇌의 앞부분들이 여기 이제 책에 보면 임상적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운동 이게 마비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뭐 뇌에 이런 혈관이 뭐 이렇게 폐색이 됐다든지 아니면 다발성 경화증으로 경화증이 걸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혈전이 생겼다든지 그다음에 동맥류가 생겼다든지 해서 뇌가 원활한 상태에서 작동이 안 되면 이 신경들이 다 압박을 받든지 절단이 되든지 이렇게 하면 이런 쪽들이 각 해당되는 파트들이 이 손상을 입게 돼요. 손상을 입게 되면 뭐 삼신경이 이 손상을 입게 되면 눈동자가 안으로 보하지 않고 그냥 바깥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폰스에서 이 외전신경 이쪽이 뭐 손상을 입게 되면 거꾸로 바깥쪽으로 가지 않고 이 눈동자가 안쪽으로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뇌사 상태나 스트로크를 입게 되면 저는 그걸 잘 몰랐었는데 의사들이 눈동자를 이렇게 안구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현상을 보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손상을 입었고 그 신경이 나오는 부위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디에 손상이 가는지가 어떻고 원인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이걸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임상적인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의적으로 이 운동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각 영역 혹은 시각 연업 영역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시방사를 하잖아요. 시방사가 이게 쌍방향이잖아요. 그게 중대 부분의 그물체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물체에서 크로스를 한 다음에 신경 3번 신경절로 해서 신경세포하고 이루어지고 여기서 다시 이 근육 쪽으로 이렇게 종말을 해서 이 정보를 줘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더 이거와 아울러서 우리가 이렇게 수의적으로 조정을 하고 불수의적으로 조절을 하지만 이것과 아울러서 미묘하게 우리가 동공이나 이 홍채를 조절해가지고 또 이 운동이나 우리가 시각을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게 조절을 하는데 그 빛을 하는 동공에 관한
회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중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비교보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그 눈입니다. 눈에서 이쪽에 이제 홍채에서 동공 조임금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레티날 강갈리언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시각 교차를 합니다. 시각 교차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리플렉스라고 해서 반사를 하면 대뇌 피질이나 중추신경까지, 대뇌 피질이나 이쪽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바로 이렇게 반사, 이게 척수신경도 이렇게 반사, 중간에서 이렇게 들어 나오잖아요. 그걸 하는 게 중뇌의 이 상부 부분이에요. 상부 부분에 있어 이쪽 앞쪽에 프리펜컬 뉴클리아이라는 쪽으로 이 레티날에서 이 크로스오버를 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교차를, 시각 교차를 해서 쭉 올라가서 이 프리펜컬 뉴클리아이 앞쪽 앞에 가고 이 시냅스를 한 다음에 이쪽에 지난번 김현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가 아클로모터 뉴런에서 무슨 에딩거 베스팔이라는 그 신경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3신경 중에 하나인데 그 부교감 신경입니다. 이쪽하고 이게 링크가 돼서 동공 반사는 우리가 교감, 부교감에 의해서 이게 조절이 되거든요. 이게 수의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절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시냅스를 하고, 이렇게 시냅스를 한다. 그래서 크로스오버 하나는 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로스오버를 하나는 하고, 하나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레티날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레티날에서 빠져서, 여기가 이제 선모체, 실리어리 강갈리언하고, 선모신경절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게 안에 내부를 뚫고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동공조임금 혹은 모양체, 아까 여기 나온 모양체하고 이렇게 링크가 돼가지고 교감 부교감 신경의 작용에 의한 의지적인 작용이 없어도 이렇게 동공을 당겼다 밀어줬다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눈으로 원근을 조절할 때는 요거하고 저 동공하고 같이 다 작용이 돼요. 그래서 수정체하고 홍채를 조절하는 동공근하고 수의적인 저 근육하고 이 세 가지가 협연을 해가지고 이 원근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는 좀 이렇게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고, 멀리 볼 때는 수정체를 얇게 만들고, 그걸 조절하는 게 이쪽에 텐션으로 서로 조절을 해요. 그래서 수정체가 가까이 볼 때는 이렇게 수정체 자체의 탄력성 때문에 근육이 이완돼서 탁 늘어주면 수정체가 탁 녹아들면서 두껍게 돼서 이 가까운 걸 잘 볼 수 있게 만들고요. 멀리 볼 때는 이게 텐션을 줘서 딱 당기게 만들어가지고 편편하게 펴져서 이 조절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카메라의 조리개 역할하고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임상 시험 결과와 우리 운동 관련 메커니즘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박사님 됐었어요. 박사님 패턴에 상당히 근접하는. 왜냐면 이렇게 부위별로 하나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KBS에서 지금 5천만 원짜리 다큐멘터리 만들겠다는 것도, 예, 그런 거예요. 암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없어요. 뭐가 있나? 구조 암기하고 용어 암기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암기? 그거 없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낯선 까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차기생의 출발점은 암기된, 기억된, 암기된 사항, 기억된 사항을 멘탈, 정신적으로 조합하는 거예요. 어떤 데에서 새롭고 불확실한 입력에 대해서 기존에 학습된 기억을 새롭고 독특하게 조합하는 과정을 창의성이라고 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각적으로 창의성은 엄밀히 데피니션이 있는 형식이에요. 다시 한번. 이건 뭐, 다배적으로 끊임없이 책 한 권 주제입니다. 다배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기억된 사실이 있어야 돼요. 기억된 사실을
우리가 어제 하면 암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암기가 이항에서 아주 이상하게 돼갖고 사회적으로 암기를 덮어버렸잖아요. 참, 그 초면 일이 거죠. 암기를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기억되지 않으면, 완전히 창의성이 출발도 못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창의성을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 새롭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옛날 기억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새롭다는 게 나오잖아요. 오케이. 명확하게 수학적 정의입니다. 우리가 뭘 새롭다는 거, 애들한테 새로운 장난감, 뭘 새로운 걸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 하고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전에 거 있어야 하잖아요. 새롭다는 말의 대표적 속에는 옛것과 비교하는 과정이 선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옛것이 있어야만이 새롭다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기억을 확립하지 않으면 새로운 거는 넌센스예요. 있을 수 없어요. 뭐 간혹 길있지. 그 다음에 있는 건 뭐냐면 황당한 생각들이지. 근거 없는 생각. 상상력 어쩌고 하는데, 뉴로사이언스적으로 상상력이 손 안 들어줍니다. 상상력은 굉장히 근거 없는 거예요. 네. 대부분 창에서는 뭐냐면, 그분들의 한 10년쯤 축적된 기억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하다가 이 말은 뭐냐면, 기존의 방식대로 끝까지 한 조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안 들었다는 거예요. 통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롭게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은 불확실한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억을 새롭고 독특하게 조합하는 현상을 창의성이라고 해요. 그럼 기존 했던 건 뭐냐면 옛날 방식으로 조합을 했던 거죠. 옛날 방식으로 조합하면 안 되는 게 새로운 현상이죠. 이게 단마지어 정리입니다. 그래서 대표에서 가르치는 건 많이 해야 되지만은 창의성의 본질은, 그 본질이라기보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상 사춘기 이하의 기억이 축적 안 된 사람이 인류 역사에 기여한 걸 한 건 없어요. 다시, 그건 명확해요.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 수준의 나이 든 학생 곧또래 15살 미만의 지금 인류 5천년 문화 역사에서 15살 미만의 애들이 뭘 해갖고 인류 문화를 바꾼 거는 낫습니다. 그럼 약간 항상 들고 나오면 모자르트 해야 돼요. 그럼 다 바뀌겠죠. 모자르트가 그 15살 이전에 했던 걸 다 추적해봤더니 10만 시간 법칙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시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공부에서는 10만 시간 채우려 하면 적어도 한 50대쯤 돼야 돼요. 그래서 창의성은 초등학생용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10년 이상, 20, 30년 정보를 쌓고 했는데도 동작하지 않는 현상이 생길 때, 그때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자기 기억밖에 없어요. 자기 기억을 옛날하고 다른 방식으로 컨비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창의성이 발현되는 이유가 있어요. 낮 동안에는 의식적으로 컨비네이션 하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전략적으로, 상식적으로 컨비네이션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현상이 너무 새롭기 때문에, 너무 변화가 큰 현상이기 때문에 옛날 방식 조합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 조합입니다. 조합. 컨비네이션인데. 그러면 꿈 동안에는 전두엽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논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아요. 옛날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결합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논리 아닌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때가 나타나는 게 꿈에서 나타나는데 그 확률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전인류 역사상 꿈에서 뭐 된 거 사례를 들을 정도로 그왜 그러냐면 꿈에서 연기를 하는 거는 정의 표현하는 소뒷구리 지장인 현상이에요. 어찌어찌 하려고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전적 파라다임을 의식이 중요하고 기억된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명확해요.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 그래서 하나 더 하고 잠깐 1분만 하고 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박광 선생님 잘 하셨는데 이 전체는 뭐죠? 무의식이잖아요. 오케이, 명확하죠? 이제 의식하고 무의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그럼 이걸 뭐냐 하면 전적으로 뭐냐 하면 수동적 반사 회로. 전부 다 회로로 돼 있잖아요. 반사 회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의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거 단지를 다시 그려줘야 돼요. 여기 피질이 더 펴줘야 돼요.
이게 200만 년 사이에 우리 호모사피엔스 가려면 우리가 이룩한 진화의 기술이에요. 기질을 확 덮여주면서 시각을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론탈 아이 필드라는 진화되어 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텐션 해놓고 저 중요한 거 트래킹 할 수 있잖아. 시선을. 이게 전체 의식이죠. 저거 뭐야? 하면서 쭉 시선 따라가잖아요. 책을 그럴 때 전체 트래킹 하잖아요. 그건 전체 의식. 뭘 중요한 걸 할 때 그건 의식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전체는 이 안에 있는 거는 그림이 크지만 이거하고 비교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면적으로 따지면. 요거는 이 전체는 상을만 해요. 근데 이게 덮인 거는 거의 손수건 신문지만하게 덮여 있는 거예요. 신문지만하게 덮여 있으니까 그 의식화되는 거고 이 전체는 리얼 사이즈로 보면 상을만 하는 거. 그런 회계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론탈 아이필드 같으면 이거는 상당한 면적으로 적어도 이 면적이 A4 용지 한 4분까지는 아니지 우표 한 2개 정도 붙인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할 때 다 강의했잖아요. 기억하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회로 다 그랬잖아요. 이 회로 다시 해보세요. 이 회로 어떻게 돼 있죠? 이게 뭐죠? M-, 노 모타 누르러가고 이쪽이 뭐죠? 프론탈 아이 필드로 하잖아요. 프론탈 아이 필드로 하고 이쪽이 뭐죠? 시상핵. 이게 다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면 안 돼요. 깜짝이. 수학부터 모든 학문을 암기하셔야 돼요. 간단히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암기 안 하면 한 발 못 나가요. 시상핵, 저 암기하는 사람. 여기 들어가서 시상핵. 보세요. 암기를 하지 않으면 멘탈 프로세스 할 수 있나요, 지금? 딱 막히잖아요. 시상핵에 뭐죠? VA, VL. 그 다음 뭐죠? 전두엽 쪽이니까 전두엽하고 시상 연결된 게 MD, 그 유명한 MD가 연결되잖아. 미달 교자 연결되잖아. 그럼 이쪽은 뭐죠? 이쪽은 카더터, 꼬리해. 이쪽은 GPI.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 여기 하나 더 있죠? 이쪽 할 때 일로 들어오면서 여기 연결해 주는 거죠. 뭐죠? 수프리아 컬리컬스. 상부가 연결되잖아. 상부가 연결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요거 연결하는 거는 무의식이고, 요거부터 돌아가는 의식인 거죠. 그래서 의식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걸 텐션 딱 하면서 이쪽에 억제를 풀어줘갖고 그 텐션에 따라 눈동자가 따로 돌려주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의식이 더 중요해요. 항상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의식이 먼저 이게 돌아줘갖고 이게 의식화된 시각적 어텐션을 해주면 그거 맞춰서 눈동자를 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억제가 풀려갖고 이 전체 회로에 맞춰서 눈동자 돌아가는 거야. 이건 의식적 눈동자 트래킹.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이 대량 피질, 소위 이 피질하고 이 피질들이 전체 회로 속에서 의식화되는 거야. 이건 의식화되는 거야. 이거 암호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동물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운동을 돌아가요. 그래서 대량 피질이 진화해오면서 수동적 반사 회로에서 뭐가 되느냐면 능동적 행위로 진화해오는 거야. 동물에서 인간이 보는 길은 뭐냐면 수동적 반사 작용에서 능동적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강의할 때 하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동작이라고 해요. 동작하고 행위 혹은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동물은 동작을 하는 거고 인간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이란 말 속에는 의지적, 전두엽이 내기는 의지력이 들어가서 능동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비고스가 이야기했죠.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니크한 건 뭐냐면 의지적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가장 유니크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내 행동을, 내 운동을 선택할 수 있다. 동물은 아닙니다. 동물은 피질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가 지금 결정해준 대로 그것도 선택이 나오고 있는데 반사적 수동적 선택이 뿐이에요. 우리 인간만이 전두엽이 이제 전두엽인데 이것도 다 전두엽 동작하에서 피질을 대량으로 써갖고 의도적으로 운동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가 바로 목적성이죠. 그러니까 동작에서 목적성이 가미되면 행동으로 바뀌어요. 목적성을 갖는 동작을 행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수동적 반사 동작에서 능동적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 지구 표면에서 행성 표면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자, 수고했습니다. 자,
잘하셨 박수. 예.